안녕하세요. 말랑말랑 기업사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라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딱 한 가지 산업을 꼽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반도체가 아닌가 싶은데요.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중추죠. 생산, 투자,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오늘날 한국 경제에서 무역 수지가 악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반도체 수출 부진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만큼 반도체는 한국 경제에서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럼 과연 이 반도체는 한국에서 누가 가장 먼저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회사는 아니고요. 오늘은 이 너무나도 중요한 반도체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회사 아남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는 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 정말 너무나 소중한 산업인데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했던 비중은 한때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20%가 넘었습니다. 작년에 반도체 수출 부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전체 수출액 6,839억 달러에서 1,292억 달러가 반도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18.9%를 차지해서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2위하고 3위를 보면 2위가 석유 제품인데 9.2%, 3위가 석유화학 7.9%. 그러니까 2, 3위를 다 합쳐도 반도체만큼의 비중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반도체 수출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새삼 다시 인식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중국 비중이 차지하는 게 이제 40%, 홍콩까지 다 합치면 그거보다 훨씬 높은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한 10% 정도 감소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64%포인트 하락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반도체, 최초로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회사는 바로 아남 산업입니다. 삼성보다 먼저 컬러 TV를 만든데도 아남전자이기도 해요. 지금은 이 회사가 어디로 갔지? 이런 회사가 있나? 라고 하실 텐데요. 그렇게 중요한 반도체 회사라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지금은 어떻게 남아있냐면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 그리고 한국에서 비메모리 부분을 인수해서 키워온 데는 바로 DB 하이텍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아남 산업은 언제 처음 시작되었느냐? 1968년에 처음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1968년에 한국에도 반도체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아직도 전 세계에서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이 정말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그 시절에 시작했는데, 아니 이때 웬 갑자기 반도체를 할 생각을 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놀라운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 창업자는 바로 김향수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김향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부터 좀 배경 설명이 있어야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이분은 1912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났어요. 당시에 한국 상황이 그렇듯이 부유하다가도 가난해지고, 부유하다고 해서 정말 지금처럼 부유한 집안이 있을 리 없던 시절이죠. 1912년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너무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는데, 형제가 무려 7남매의 막내예요. 당시로서 7남매는 그렇게 형제가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순서가 막내이다 보니 집안의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막내인 이 김 전 회장님은 경제적 혜택은 받지를 못해서 이제 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근검 절약 정신을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기업을 경영하는 데서도 항상 그런 자세가 나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의 경영 철학이었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가정 형편이 별로 안 좋으니까 공부를 많이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강진에서 보통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근데 굉장히 두뇌가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신동이었다고. 1926년에 15세가 되던 해에 서울로 올라와서 경성사범학교에 응시를 했지만 좀 몸이 허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불합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표한 꿈이 있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학업을 중단하기는 아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낮에는 일본인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경 야독 생활을 하면서 돈을 막 모았어요. 그래서 근검절약이 몸에 배신 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니혼대학 법과 전문부를 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일본까지 가서 법대를 공부를 했다라는 건 상당히 초특급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길을 갔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다른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지금까지 봤던 거, 사업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자기 장사를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어떤 거였냐면 소규모 상점을 열어서 자전거를 비롯한 일제 수입품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거죠. 사실 당시에는 자전거가 굉장히 귀한 품목이었잖아요.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지금하고는 사뭇 다른데요. 그걸 하다가 1939년에 일만 무역공사를 세우면서 제대로 된 무역업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45년에 해방 독립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까지 이런 무역업 수입해서 판매하고 하던 일들이 굉장히 잘 됐었어요. 이분이 이제 먹고 사는 게 급급한 정도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이만큼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남산업공사라고 이름을 변경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무역, 자전거 부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좀 더 생산을 하는, 그래야 마진율도 높아지고 사업이 이제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야를 좀 넓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부품 시장을 거의 석권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1956년에는 한국자전차공업이라는 걸 또 창업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왜 반도체가 됐을까? 그 사이에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 나가다가 이분이 1958년 김영수 전 회장이 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강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강진에서 그 동네에서 출마를 하는데 굉장히 고향을 어떻게 잘 살게 만들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김양수 장학회라는 것도 이미 만들어서 1956년에 그래서 서울로 가는 유학생들한테 직접 장학금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번은 됐는데 5대 선거에서는 낙선을 했어요. 낙선을 하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서 접고 미국과 일본을 한번 돌아봐야겠다라고 해서 더 넓은 세상을 이제 보고 오기를 원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때 새로운 사업 기회를 보고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첨단 기술 산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나는 딱 가서 보고 반도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 전혀 아니에요. 이 강진에서 나는 고려청자의 도요지가 강진에 있고 그게 내 고향이다. 그래서 반도체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이런 인터뷰를 나중에 한 적이 있어요. 고려청자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도자기에 있어서 최첨단 기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문화유산인 고려청자의 오묘한 비법을 재현하고 수출의 길을 튼다면 웨어 획득도 하고 우리의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고려청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뭔가 도자기 산업에 관심을 갖다가 이게 첨단 산업으로 이어지게 돼요. 실제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자기로 유명한 도시를 방문을 했는데 먼지도 너무 많이 나고 이 도자기 사업이 쉽지 않고 공해도 너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주변에서 도자기를 아무도 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이런 장인 정신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라고 물어봤는데 일본의 당시의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도체를 해봐 이런 거예요. 반도체 공학자들이 김 회장님 반도체를 하십시오. 반도체를 시작하십시오. 지금이 반도체 할 타이밍입니다. 라면서 반도체를 적극 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열린 마인드가 있었으니까 당시에 이제 기술자들이 그런 걸 권하기도 했었고 또 반도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이게 첨단 기술로 앞으로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다라고 이때 이미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려청자와 반도체가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맥락상 이어지는 게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반도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굳히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반도체라는 걸 만든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거야. 반도체가 뭐냐? 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냐? 그게 정체가 뭐냐? 그래서 다 미친 짓거리, 크레이지 비즈니스, 이런 얘기,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간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이분 나이가 그렇게 적지도 않아요. 이때 나이가 50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생은 60부터죠. 60도 청춘이지만 우리가 1960년대
를 생각해 보면 56세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 적정한 나이다라고 생각할 그런 시절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뭐 국회의원도 하셨고 사업으로도 성공하셨고 고향에서도 평판도 좋고, 그런데 굳이 또 도전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1968년에 한국 최초로 반도체 패키징 조립회사인 아남산업을 창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3월 달에 아남산업을 창업을 하고 그해 4월에 미국의 엠코 일렉트로닉스를 설립을 해요. 이 엠코라는 건 아메리카 코리아를 붙여서 줄임말이에요. 한국에는 이 반도체를 살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에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미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아들들이 사실은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첫 번째 아들 장남인 김주진 씨는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과 박사 출신으로 10년간 경제학 교수를 지내고 있었고요. 둘째 김주채, 이분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공학 박사를 받고 듀폰사에서 선임연구원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이때까지는 그냥 각자의 전문직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사에 합류를 하게 되죠. 아남산업은 다른 게 아니라 반도체 중에서도 후공정, 패키징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68년에 회사를 만들어서 공장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화양동에 이제 520평의 낡은 공장, 기존에 있던 공장, 낡은 공장을 매입을 해서 이제 거기에 설비를 깔게 되는데, 그런데 처음에 공장을 만들었다고 이 회사 제품을 막 사줄 사람이 있진 않았죠. 사줄 데가 없으니까 물건은 당연히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는 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미국에 회사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제 아들들한테 SOS를 친 거죠. 믿을 건 너희들밖에 없다. 장남 일로 와, 차남 일로 와. 그래서 너희들이 좀 영업을 해보지 않겠니? 미국에서 이제 판로를 개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회사가 이제 많이 변하게 되고 1970년 초에 아남의 반도체 샘플 200개를 제작해달라는 미국에서 주문을 받아요. 갑자기 주문이 오니까 안 해보던 일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밤새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제 딱 보낸 다음에 그게 성공적으로 안착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아남 반도체가 이름을 알리면서 서서히 이렇게 사업을 제대로 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1972년 21만 달러를 수출을 하면서 굉장히 큰 회사로 단기간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종업원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1000명 넘게 거느리는 기업으로 성공을 했고요. 1973년에 반도체 개발 및 수출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 산업 훈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한국에 이름 없는 회사가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되기까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일화를 소개를 해드리면 1972년에 한강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성수동에 있던 반도체 공장이 막 물에 잠기는 거예요. 잠겼는데 외국에 이제 납품하기로 되어 있던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장이 들어가서 다 꺼내가지고 물에 잠겼던 장비를 꺼내서 그대로 돌릴 수가 없으니까 이 머리 말리는 헤어 드라이어기로 막 이걸 다 기계를 말려서 가까스로 제작을 해서 납기를 맞췄다. 라는 일화가 있어요. 한국에 이름 없는 회사라는 점 때문에도 신뢰를 중요시 했다라는 그런 자세의 일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일화는 좀 더 저는 이게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70년대 한국 경제를 가장 위태롭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전 세계 경제, 특히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건 오일 쇼크입니다. 74년 이제 1차 오일 쇼크가 왔는데 이거 다 불황이잖아요. 이때 벌써 아남 산업의 직원이 4,30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이 오일 쇼크 때 오일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수입 단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세계 경제도 뭐 침체되고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너무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 감축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한 명도 해고할 수 없다. 그래서 조업 시간을 단축을 하고 서로 월급을 깎아가면서 다 같이 버텼다고 해요. 그래서 단 한 명의 인원 감축도 없었다. 그런데 이게 오일 쇼크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더 와요. 1977년에 2차 오일 쇼크가 왔어요. 이때는 막 더 어려워. 남은 인력을 이때는 교육에 투입하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버텨보자.
그리고 1985년 경제 불황이 왔을 때에도 관리직, 생산직 등 2,700명의 인원이 남아돈다라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어떻게든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결국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모든 인력을 끌고 그대로 이 위기를 넘겨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쫙 성장하는 기업이었어요. 반도체 쫙 잘 나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 회사로 그림을 멋지게 쫙 끌고 나가는데 사실 이때 굉장히 뜬금없는 일이 한 번, 굉장히 초창기에 한 번 있어요. 뭐냐 하면 회사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전자 회사를 하나 인수합니다. 바로 뉴코리아 전자를 인수를 하게 돼요. 이 뉴코리아는 갑자기 무슨 회사냐? 사실 한국형 반도체 사업 이런 건 요즘도 이야기가 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 우리 반도체를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이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뭔가 경제가 잘 성장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한국형 반도체 사업이라는 걸 추진을 해요. 하여튼 정부 주도로 해서 잘 되는 일도 있겠지만 잘 안 되는 일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뉴코리아 전자를 막 열심히 밀어보려고 했는데 청와대 의지예요. VIP 의지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회사를 누가 가져가야 되겠는 거예요. 이대로 문 닫게 끝낼 수는 없었던 거죠.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반도체를 하신 분 김양수 전 회장이 제일 적절한 사람이다. 그래서 당시 뉴코리아를 인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 전 회장이 나중에 그 인터뷰랑 회고록에서 남긴 말이 있어요. 나는 망설였다. 반도체 무지한 상태이고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이런 2년밖에 안 된 아남이 짐을 하나 더 올려놓는다는 것은 모험이었다. 이제 아남 전자산업 쪽으로 이렇게 또 진출을 하게 됩니다. 1974년 단독으로 뭐 할 수는 있는 정도의 기술이 없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뭔가 대체적으로 외국 기업과 손을 잡고 뭘 하는 경우가 많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74년 일본 마쓰시타하고 계약을 해서 기술을 도입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전자산업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남에서 한국내셔널이라는 브랜드로 국내 최초의 컬러 TV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실은 삼성이나 LG보다 훨씬 빨리 컬러 TV를 생산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컬러 TV는 다 생산이 됐는데요. 컬러 방송은 안 나와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컬러 TV 방송은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리고 뉴코리아를 인수를 해서 이제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세트를 만들었고, 그리고 뭐 반도체 공장도 새로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또 이 시계 사업뿐만 아니라 시계, 반도체 정밀 사업, 그리고 광학 사업에도 도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 니콘사하고 제휴해가지고 그쪽으로 진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1986년에는 태경 종합건설을 인수해서 건설업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면 한국에는 반도체를 하는 게 아남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건 아니죠. 80년대에 이제 삼성이 반도체에 관심을 갖게 되는 때가 오는데요. 80년대 초반 삼성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를 꼭 하셔야 된다, 메모리를 해보시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아남의 김향수 전 회장님이라고 합니다. D램 산업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력하게 권유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이 메모리 사업만큼은 삼성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물꼬를 터주고 그 길로 꼭 가시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시작도 했고 산업이 꽃피울 수 있도록 조언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존경받는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 나중에는 현대, LG 이런 데서 다 반도체에 진출을 하니까 아남에 있던 인력들을 대거 빼 나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김양수 회장은 막 화를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남 사람들이 반도체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아남 라인이 훌륭해, 이렇게 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일화가 또 전해져 오는데요. 그렇게 사업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K1부터 K4까지 4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엠코가 필리핀에 있는 AMD 반도체 공장을 한국의 아남 산업하고 같이 해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는 아메리카 코리아를 합쳐서 엠코 테크놀로지가 있었잖아요. 한국에 있는 아남 산업만 성장을 한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엠코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필리핀에 대통령이 와서 아남 반도체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가기도 했죠.
자, 이제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김양수 창업자가 연로하시다 보니까 내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장남 김주진 씨가 회장으로 와요. 그러면서 이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아들이기 때문에 준다 이런 것보다 김주진 회장은 내 아들이기 이전에 창업 동지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잘 나가던 대학 교수직을 다 버리고 조인해서 그때부터 회사를 같이 키워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 동지라고 말을 했고요. 이 김주진 회장이 들어오면서 97년까지 30대 그룹이 되고 2000년대에 10대 그룹이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차남인 김주채 그룹 부회장은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화공학 박사를 따서 뭐 듀폰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굉장한 기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또 김주천 아남산업 부회장, 이 사람은 미국 빌라노바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아남산업 상무로 입사를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폐수 처리에 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 생산을 할 때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순도 높은 물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폐수 처리 전문 업체인 아담그룹의 자회사죠. 동안 엔지니어링의 사장을 겸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경영은 가족 경영이에요. 가족 경영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가족 중에 핵심 인물들이 다 아남산업, 아남그룹에서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전문 경영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반도체 조립이나 패키징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 우리가 이것만 해가지고는 세계 인류가 되게, 이 분야에서 세계가 인류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만 해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눈을 돌려요. 메모리는 삼성도 하고 다른 기업들이 하니까 우리는 고부가 제품인 비메모리 반도체, 소위 말하는 파운드리 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90년대 말부터 이쪽으로 완전히 쏠리면서 이쪽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려갑니다. 90년대에 더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남그룹이 재계 21위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98년에 아남산업을 아남반도체로 이제 사명을 변경하죠. 그러면서 대대적인 투자를 이때 막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엠코테크놀로지가, 미국에 있는 엠코테크놀로지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도 하죠. 당시에 엠코테크놀로지가 패키징 및 테스트 시장에서 세계 2위까지 차지를 해요. 아남의 경우에는 메모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생산량 전체에는 뭐 세계 탑 5위권 안에 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잘 나가던 회사인데 이때 한국 경제를 강타한 일이 있었죠. 우리는 흔히 IMF 사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9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때 마침 우리는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다라고 아남이 잘 나가면서 뭐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지금도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시클리컬, 뭐 사이클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한 번 투자할 때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 당시라고 다른 상황이었던 건 아니죠. 막대한 자금 투자를 하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다, 우리 뭐 R&D 많이 할 거다라고 했는데 IMF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조달해서 투자한 자금이 이자도 많이 물어야 되지만 뭐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잖아요. 2,000원을 찍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환율이 1,000원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한국의 원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미국 가고 뭐 이랬을 때만 해도 막 900원, 800원 이랬어요. 그리고 뭐 그냥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달러는 1,000원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환율이 갑자기 순식간에 단기간에 2,000원까지 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기업들이 버틸 재간이 없었죠. 특히나 이렇게 자금 조달을 많이 해서 생산 설비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건설 경기 자체가 침체됐잖아요. 근데 아남에는 이제 아남 건설 부분도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아무리 장사 잘 되는 데서 막 다 끌어다가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해서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더라도 뭔가 자구책을 내놔야 되는데 뭐 자구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또 안 되기도 하고 다시 신청하고, 그런데 이때 그나마 한국의 아남산업이 기댈 때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의 엠코테크놀로지. 나스닥에 상장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잘 나가는 테스트 패키징 회사니까. 그래서 엠코테크놀로지가 한국에 있는 아남에다 돈을 투자하면서 엠코 코리아를 세워서 아남 반도체 지분을 42.64%나 인수를 해요. 그래서 막 돈을 넣어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막 유동성을 공급하고 막 자금 긴급 수혈도 하고, 그런데 부채가 안 줄어. 왜냐하면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환율이 내려와서 안정됐다고 해도 옛날에 비하면 훨씬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줄지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은 니네랑 관련 있는 회사라고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주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2000년에는 IT 버블이 깨지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만큼도 이제 기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주주의 압박들을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회사가 쪼개집니다. 아남 산업의 반도체 패키징 부분은 엠코 테크놀로지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예요. 단지 비메모리 사업 부분, 새로 돈을 막 넣었는데 비메모리 지금 아직 뭐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본 비메모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뒤늦게 비메모리를 하겠다라는 회사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바로 동부그룹이 동부전자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1997년에 동부전자를 만들어요. 하필 설립하고 나니까 이게 터졌어요. 여기도 뭔가 생산 라인을 깔긴 깔았는데 아무리 해도 규모가 적으니까 규모 경제로 뭔가 경쟁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단가도 안 맞고. 그러면 이참에 메모리 하나 나왔네. 아남 산업이란 말이야. 아남 산업의 비메모리. 그러면 우리가 가져다가 붙이면 사이드도 커지고 갑자기 우리 회사가 훨씬 더 덩치 큰 회사를 이제 인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규모도 커지고 우리가 세계 순위도 올라가고 앞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겠군 해서 이제 인수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워낙 이제 동부그룹의 김준규 회장하고 이 아남그룹하고 모르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공동 경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이제 결국은 아남 반도체를 더 큰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제 월 5,000장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동부전자고, 근데 아남 반도체가 3만 장을 생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캐파를 들리고 이거랑 합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세계 4위의 파운드리 업체로 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세상에 쉬운 게 없어. 동부그룹은 2004년에 이제 재창업을 선언을 하면서 당시 이제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건설, 금융, 농업 분야에 맞춰서 그룹 포트폴리오를 동부 하이텍 등 첨단 산업 분야로 옮길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반도체 이런 첨단 산업을 더 키우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004년에 이 동부 아남 반도체로 상호를 변경을 하고 2006년에 이게 동부 일렉트로닉스가 됩니다. 그러다가 동부 한농이 돼요. 이게 이제 계속 인수 합병을 하면서 갈아타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DB 하이텍으로 이제 완전히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기억하고 있는 아남 산업이 동부전자랑 합쳐져서 이렇게 흘러온 회사는 바로 DB 하이텍입니다. 그런데 이 DB 하이텍이 효자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기다 돈을 넣고 해도 실적 막 잘 안 나오는 거야. 왜 IT 버블 깨지지, 2008년에 뭐 또 세계 금융 위기 오지. 그러니까 회사가 꽃을 피우다가 위기가 왔으면 모르겠는데 꽃을 제대로 못 피우는 상태에서 계속 위기가 될만하면 위기가 터지고 될만하면 위기가 터지고 약간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돈을 못 버는데 돈은 계속 들어가니까 뭐 그룹에서는 우리가 다 돈 벌어서 반도체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 같았으면 이 시절을 과연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을까? 아마 그렇게 버티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DB 하이텍이 있게 되기까지 뭐 김준규 회장의 뭐 뚝심이 통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러면 DB 하이텍은 지금 어떤 회사가 되느냐?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아남 산업의 후신인 DB 하이텍과 엠코 테크놀로지를 두 개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DB 하이텍,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드디어 2001년 파운드리 사업 진출 이후에 최대 실적을 2022년 지난해에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1조 6,753억 원이에요. 전년 대비 3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7,687억 원. 와우. 같은 기간 93%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매출 1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계속해서 실적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46%예요. 와,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들의 실적이 좀 악화되거나 뭐 약화됐던 게 이제 작년이었는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DB 하이텍은 월등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업이익률로만 따져보면 뭐 대만의 TSMC 안 뒤진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3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DB 하이텍의 회사 소개를 보면 시스템 반도체 전문 회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이 이제 막 이렇게 쭉 낮아졌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낮아졌을 때 외국인들이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높은 주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 DB하이텍,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화면인데요. 주당 73,100원, 그리고 시가총액이 3조 2,700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엠코 테크놀로지. 이 엠코 테크놀로지를 사실은 한국 기업은 아니에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미국 회사죠. 그런데 원래 창업자의 그 후손들이 아직도 엠코 테크놀로지의 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긴 하지만 우리의 블러드가 섞인 아남이 있었기에 지금의 엠코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엠코를 보면 후공정이죠. 패키징, 테스트 이런 데 있어서 가장 특화된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엠코 테크놀로지가 원래는 아남 반도체 전체의 지분을 많이 인수했다가 동부에 매각을 하고 패키징만 가져갔잖아요. 그때 입은 내상이 너무 컸어요. 그때 그 수혈을 해주면서 자기들도 내상이 너무 커가지고, 보시면 그때가 이제 2004년 뭐 이럴 때까지기 때문에 이때 매출이 올라도 주가도 안 좋고 뭐 부채 비율도 엄청 높아요. 그리고 뭐 이익도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엠코 테크놀로지가 미국에서 장사를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입은 내상이 너무 커가지고 그 부채를 털어내느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초반, 중반까지는 굉장히 힘들었다가 그 이후로 쭉 성장하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레베뉴도 쭉쭉 올라가고, 마켓캡은 좀 부침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2년에는 인천 송도에다 10억 달러를 투자하고요. 14년, 15년, 16년 계속해서 엠코 테크놀로지가 좋은 성과를 내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엠코 테크놀로지가 팹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후공정 하는 플랜트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대만, 중국, 일본, 포르투갈 이런 데에 다 가지고 있어서 글로벌 네트워크도 단단하게 구축을 하고 있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매출액을 보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쫙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성과를 보면 2021년 대비 16%의 매출 성과를 올렸고요. EPS는 19%나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률 마진이 12.7%니까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성과가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가총액으로 보면 63억 8,200만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상당히 주가가 뭐 올랐다가 잠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나스닥 주식들이 거의 이런 추세로 움직이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엠코 테크놀로지가 한국에 있는 아남을 살려보려다가 내상을 크게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있던 저 주가를 가게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상이 심했는지, 그때의 왕년에 잘 나가던 시절을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남 산업, 아남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재는 사라졌죠. 그렇지만 한국에서 최초로 반도체를 시작한 회사로 우리가 기억을 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968년이면 아직 한국에서 첨단 산업이라는 걸 상상하기 어려웠던 힘든 시절이에요. 그 어려웠던 시절에 무역과 자전거 산업으로 돈을 벌었던 김향수 창업가가 인생을 걸고 모험을 해서 도전한 바로 그 사업이 반도체였던 겁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그 이름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아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동부 DB하이텍이 있는 것이고요. 또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간 어디에선가는 아남 산업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반도체 산업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다 엄청난 투자가 수반되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투자라는 부분, 또 기술 개발에 얼만큼 노력을 들여야 하는가, 어떤 방식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말랑말랑 기업사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듬뿍 받아서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기업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랑말랑 기업사 고프로 고영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